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알단원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 파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알단원을 또 이렇게 매핑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요 봐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나누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순환계다라고 하면요, 순환계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순환계가 있죠. 하나는 혈관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림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계를 뭐 1순환계, 또 림프계를 뭐 2순환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이 이제 흐르는 관이죠. 그때 그 혈액이 흐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 1순환계인 혈관 시스템인데, 그 돌아가는 방식과 림프계, 즉 림프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캐치를 하고요. 특히 거의 시험은 일순환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순환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뭐 구조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뭐 순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요. 그 다음은 자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심장은 스스로 뛰는 거기 때문에 자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동성 뭐 워낙 잘 나오는 그 주제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이제 자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심전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뭐 심장의 이제 혈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 팩터죠. 혈액이 흘러가는 힘을 제공하는 게 그 혈압인데, 의외로 혈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얘기는 맨날 듣는데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혈압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심장 주기와 혈압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혈압 측정은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출제는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류량, 혈액이 이제 흘러가는 거를 볼 텐데, 특히 이거 있죠, 모세혈관의 물질 교환, 이 주제를 가지고 거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구성이에요.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혈액의 성분 중에 용액 성분들, 혈장 성분들과 그다음에 혈액의 성분 중에서 혈구, 즉 세포 성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응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던 그 중간중간에 이 림프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림프계도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혈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 뭐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 순환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순환계는 어떠한 뭐 동물이든지 간에 뭐 사실은 식물도 순환 시스템이 이제 있죠. 물관과 체관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동물의 경우에는 저 혈관과 림프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물질의 이제 순환을 체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온몸에 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노폐물 등을 받아다가 밖으로 이제 버리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해파리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해파리라고 하는 애는 세포가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는,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층이 두 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질들이 순환할 때 뭐 순환기가 따로 필요가 없죠. 몸 안쪽 공간에다가 어떤 뭐 먹이가 되는 것들을 놔둔다면, 즉 흡수해야 될 물질들을 놔둔다면 각 세포들이 바로 그냥 흡수할 수가 있죠. 또 바깥쪽에서도 바로 이제 흡수가 가능하고 물질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뭐 그러한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생물들은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세포가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 몸의 두께를 생각해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두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포들도 많이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손가락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세포의 그 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물질들을 뭐 이렇게 수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안에 용액만 놔두다고 해서 이게 막 섞이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 세포 사이사이로 전부 다 혈관들이 흘러가게끔 내가 만들어 놔야죠. 특히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관이 각각의 세포들 사이사이로 다 이제 퍼져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러한 그 빠르게 순환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인 혈관 시스템과 림프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요. 온몸을 이제 순환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순환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할 것인가? 우리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이제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등한 생물은 그래서 혈관 시스템이 있고 림프계 시스템이 있어요. 1순환계, 2순환계라고 했습니다. 혈관 시스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혈액이 흐르는 곳이 혈관이고요. 림프계라고 하는 것은 림프액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림프액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혈액은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순환계에 있는 혈관 시스템에도 얘기를 좀 하고요. 뒤에 가면 이제 호흡계도 S단원 바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엮어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림프 시스템이 있는데 림프 시스템은 림프액이 흐르는 겁니다. 림프액이요. 그 림프액이 흘러다닐 때 림프액에는 림프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에는 혈구가 있죠. 그래서 빨간 거는 적혈구고요. 하얀 거는 백혈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림프액에는 림프구가 있습니다. 그럼 림프구라고 하는 것들은 면역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역세포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면역물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 먹은 것 중에 기름기 있는 성분들, 지용성 물질들은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흡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림프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한 지용성 물질 이동 경로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혈관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혈관 시스템에서 크게 두 가지의 시스템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왼쪽에 있는 애는 지금 단일 순환골입니다. 이건요, 단일 순환골이 단일 순환. 이건 이제 뭐냐면 자, 심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흘러갈 때 이게 한 방향이죠. 보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심방이라고 하는 곳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장소, 이걸 심방이라고 하고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곳, 그 심실이죠. 그래서 심실에서 훨씬 더 압력이 세게 걸리죠. 그래서 심실에서 압력을 세게 걸어서 온몸을 이제 순환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이 어류와 같은 애들은 일심방, 일심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그 혈액이 바로 아가미로 가가지고요, 산소를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그 산소가 풍부한 그 혈액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됐죠. 자,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온몸에 이제 공급이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모습은 심플해서 좋기는 한데 문제가 폐를 거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중순환고리입니다. 이중순환고리입니다. 이중순환고리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이걸 이제 이중순환고리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 나누어서 순환고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오른쪽 우심방과 우심실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좌심방과 좌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을 통해 가지고 혈액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먼저 가는 곳을 보시면은 여기 폐죠. 폐로 먼저 왔어요. 그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아옵니다. 자, 그래서 폐 순환을 거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좌심방, 좌심실을 거치면서 다시 혈액이 나가죠. 그러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를 거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은 다음에 온몸에 다시 공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다시 한번 펌프질을 해주니까, 즉 좌심실에서 더 센 압력을 이제 가해서 온몸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온몸에 이게 다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중순환고리라고 합니다.
양쪽으로 순환이 다 걸리는 것을 이중순환고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과 즉 포유류와 조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심장의 구조를 잠깐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금 필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우리가 어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심방 일심실 아닙니까? 어류가 이제 일심방 일심실, 일심방 일심실. 그럼 이거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양서류라고 하는 게 있죠. 발달한 게 다음 양서류인데, 양서류는 이심방, 이심방 일심실 이렇게 되는 이거 적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양서류. 그다음 파충류는 이심방, 불완전 이심실. 자, 불완전 이심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조류하고 포유류죠. 조류와 포유류. 이는 어떻게 된다? 이심방, 이심실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중순환고리는 양서류부터 파충류, 조류, 포유류까지 이게 다 이중순환고리예요. 양서류는 일심실밖에 없지만 그 심실에 약간의 그 언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심실을 좀 약간 나눠주는 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순환고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나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액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은 발달이 덜 된 모습. 그런데 우리 조류와 포유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우리 이제 출제는 거의 이 조류와 포유류,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얘기를 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심장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눴죠. 하나는 우심방, 우심실, 혈액을 이제 받아들이는 곳, 그다음 무심실, 혈액이 나가는 곳. 자, 나갈 때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니까 폐동맥이라는 표현이 들었습니다. 그럼 폐동맥은 폐로 지금 가는 혈액이에요. 산소를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이 폐로 가는 폐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할까 풍부하지 않을까?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산소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로 가는 겁니다. 그럼 폐로 가가지고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럼 어디로 옵니까? 이쪽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건 좌심방. 그럼 좌심방으로 들어올 때 보면 폐정맥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폐에서 오는데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정맥이에요. 폐정맥. 이 폐정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고 있죠. 그럼 이제 이 폐정맥의 피가 아래로 내려와서 좌심실을 통해서 이제 나가죠. 이게 이제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그럼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나갔을 때 온몸을 이제 다 도는 거예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온몸에 공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혈액이 이제 모아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데 이제 우심방이죠. 온몸을 돌고 오는데 이제 몸 위쪽으로 우리 심장을 기준으로 팔을 펴면요. 이 팔을 기준으로 위쪽 부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혈관이 상대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 아래쪽 부분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혈액을 우리가 하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하대정맥. 자,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것에는 산소가 풍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판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실 겁니다. 판막.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방실판막이 있고요. 그 방실판막은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의 역류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요.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판막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판막이라고 하는 것을 좌심방과 좌심 사이는 2000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심방과 우심 사이는 3000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판의 모양을 보면 판이 2개로 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2개 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2000판. 3000판은 이렇게 판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0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심실로부터 대동맥 쪽으로 가는 판막은 반월 판막이라고 불러요. 그때 대동맥 판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판막은 심실이 이완한다고 하면요. 이완하면요. 압력이 떨어집니다. 심실이 이완하면은 그 내부의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간 혈액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되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죠. 자, 그러면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요. 좌심실에서 다시 대동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흐름이 역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막들이 존재한다. 판막은 일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심장에도 있고요. 뒤에 가면은 정맥에도 나올 거고요. 또 가면은 림프관에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는 판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이 역으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죠?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갈 때 판막이 있습니다. 역시 방실 판막인데 이것을 삼천판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삼천판. 자, 그리고 이쪽은요. 우심실에서 결국 폐로 가는 그 동맥, 폐동맥이죠. 그럼 폐동맥에 다시 역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막는 판막이 존재하는데 그 판막을 반달 판막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달 판막이라는 말 대신에 폐동맥 판막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폐동맥 판막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이중순환골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온몸에 장기에 동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각각의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용어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순환하는 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쪽 항상 그 우리 순환 관계는 좌측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다시 심장 어떻게 돌아와. 이게 우리 관심사예요. 폐 쪽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큰 관심사는 아니고 온몸으로 가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좌심방을 거쳐가지고 이쪽 좌심실로 내려온 혈액이 이렇게 이제 대동맥 판막을 거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순환을 하는데 먼저 심장에 이렇게 싹 옆으로 가는 거 길 보이세요? 심장에 혈액 공급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심장도 결국은 혈액을 공급받아야지 영양분과 산소를 가지고 수축과 이완하면서 심장의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그러한 순환이 생기는데 그 순환을 우리가 관상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관상순환. 그 관상순환 중에서 결국 심장으로, 심장의 근육으로, 심근 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관상동맥이고요.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건 관상정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가 순환이 있고요. 자, 또 한번 따라 봅시다. 대동맥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뇌로 갑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뇌동맥이라고 부르겠죠. 뇌동맥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뇌동맥을 거쳐가지고요. 뇌정맥 거쳐서 다시 혈액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윗부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상대정맥을 통해 가지고요.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아래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들어가면요. 몸통도 있지만 관심 있는 것은 이쪽 간이거든요. 자, 간으로 가니까 간동맥이에요. 자, 우리 소화관이라는 게 보이죠? 소화관. 여러분, 이게 소화관은 대부분 우리가 소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장이라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장, 동맥이에요. 자, 근데 이게 좀 희한합니다. 보시면 간동맥은 간으로 가고 간에서 나온 것은 간정맥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으로 가잖아요. 음식물로부터 흡수한 물질들은 반드시 간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간으로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간문맥에서 문맥이라는 표현은 심장을 거치지 않고 장기에서 장기로 갈 때 이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간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간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간동맥과 간문맥의 구분이에요. 간동맥은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이고요. 간문맥은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그 혈관을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장 거쳐서 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간문맥 거쳐서 간다는 것. 간동맥이 아니라 간문맥 거쳐서 간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빠져나온 것은 다시 간정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간은 우리 몸의 공장과 같은 곳이어서 물질들의 변환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해독작용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먼저 간에 가는 거예요. 간에 가서 여러 가지 변형들을 거치고 다시 심장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장과 간을 거치고 가거나 또는 신장, 우리 콩팥 쪽이 있죠. 콩팥 이쪽 가서 흘러갈 수 있는데 콩팥도 지금 그림 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모세혈관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건 이제 뒤에 신장 가서 얘기를 할게요. 사고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앞쪽에 먼저 혈액을 걸러내고요. 그 뒤쪽에서 모세혈관이 존재를 해서 또 물질을 교환합니다. 또 앞에 있는 모세혈관은 요거는 물질 교환하는 게 아니라 여과만 하는 곳이고 뒤쪽은 물질 교환할 수 있는 곳인데 약간 자세하게는 이거 내용을 좀 뒤쪽 가서 제가 배설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게 돌아오는 그 혈액들은 어디로 갑니까? 간과 소장과 신장 거치는 혈액들은요, 전부 다 하대혈맥 통해서 심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순환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명확해요. 자, 심장에서 혈액이 나오게 되었을 때 병렬 구조로 퍼집니다. 그래서 압력을 거의 동등하게 나눠 가지면서 이제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압력, 그게 혈압인데 그 혈압에 의해서 압력이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각각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흘러가서 각각 다 공급이 된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문순환한다 라고 표현하면요, 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간문순환을 거치게 되면 많은 물질들이 해독이 되고 또 어떤 성분들이 다 조절이 되어서 흘러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 신장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신장 거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또 pH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피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심혈관계 질환 중에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맥경화 들어보셨죠? 동맥경화. 동맥경화라고 하는 이 질환은 혈관이 되게 좁아지는 그 질환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쪽에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요, 혈액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심장이 혈액 공급 안 받았으니까 뭐 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못 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심장마비. 뭘 적었습니까? 동맥, 제가 지금 가끔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자,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걸리게 되면요, 이쪽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럼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서 심장마비가 온다는 거죠. 동맥경화 오게 되면은 관상동맥이 막혀요. 특히 관상동맥에 이제 막힘이 이제 유도되는 일이 흔하고요. 그럼 이게 막히게 되면 이제 결국 심장마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는 게 요즘 이제 심혈관 질환자 너무 많고 사망률 1위죠, 사실 이게. 사망 원인 중에 1위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뭐 약간의 부연 설명을 더 드리자면,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이 나오면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심장에 수축할 때 나오면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져요. 이게 수축하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제 혈관도 좀 좁아져 있거든요. 수축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장기들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좁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만 그렇죠. 지금 심장만 수축하면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동맥경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동맥들이 다 관이 막히는, 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위험한 곳이 바로 심장이 될 수가 있겠죠. 수축하면서 좁아진 데다가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쌍으로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심장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심근에, 심장 근육에 허혈,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그게 심장마비입니다. 그럼 이제 멈추죠. 그럼 이제 사망이 이룰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순환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형태를 좀 잘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 이제 정리된 거를 보시게 되면 우심실로부터 폐를 거쳐가지고 자신방으로 오는 건 이건 폐순환이죠. 이거 이제 폐순환이지 않습니까? 폐순환. 폐순환이죠. 폐순환. 자, 그다음 아래에 보시면 좌심실로부터 거쳐서 이제 다시 우심방으로 도는 거죠. 우심방 거쳐오게 되었을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우리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로 가는 것은 뇌순환이죠. 심장으로 가는 것은 관상동맥, 간성맥에 따라가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화살표가 약간 잘못됐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하대정맥 가는 거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다음 간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신장 가는 것도 이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놨습니다. 뇌순환으로 가는 거는 혈류량이 거의 일정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뇌 쪽에 혈액 공급 많이 돼버리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혈관 터지거든요. 그럼 이제 뇌출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혈액을 일정한 양으로 공급하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나머지 파트들은 조절돼요. 혈류량이요. 그러니까 심장순환 쪽을 더 늘릴까? 폐순환 쪽을 더 늘릴까? 뭐, 또는 간문순환 쪽을 더 늘릴까? 신장순환 쪽을 좀 더 늘릴까? 이런 것들은 각각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것들과 이제 교감신경이 중요한데, 또는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과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러한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요, 심장 쪽으로 가는 순환은 늘어나게 되고요, 폐 쪽으로 가는 순환도 늘어나게 되고요, 간 쪽으로 가는 순환은 좀 줄어들게 되고요, 신장 쪽으로 가는 순환은 줄어들게 되고요, 골격근 쪽으로 가는 순환은 좀 늘어나게 돼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심장 쪽으로 혈액 공급 잘 돼야죠. 빨리 뛰잖아요. 호흡 운동 잘 돼야죠. 그런데 뭐 우리 음식물을 소화한다든지 해서 뭐 이런 해독작용하는 것을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으로의 순환은 좀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골격근 쪽으로는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근육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상태를 알아낼 수도 있죠. 이건 하나의 예니까 이렇게 조절될 수가 있는데, 운동 시에는 이렇게 조절되겠구나라는 거 하시면 나름 도움이 됩니다. 혹시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심장에 대한 구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요.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심방이 보이고요. 아래쪽에 좌심실이 보입니다. 훨씬 더 크죠. 좌심실은 이 혈관, 좌심실의 벽도 되게 두꺼워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쫙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축이란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혈액이 쭉 나가가지고 온몸에 퍼지는 거죠. 온몸에 퍼지기 위해서 여기서 압력을 이제 강하게 거는 거예요. 그 압력이 이제 강하게 걸리면은 그 압이 이제 혈압이잖아요. 그 혈압을 높게 해서 온몸에 이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심방이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우심실인데, 우심실도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제 폐로 가는 건데, 심장 옆에 바로 폐가 있으니까 우심실의 압력은 그렇게 세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심실의 그 벽도 상대적으로 좌심실보다는 얇은 편이죠. 좌심실보다는 얇은 편입니다. 네. 자, 용어들 뭐 다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야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까지는 여러분 서론적인 얘기들이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이제 진짜 심장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성에 대한 얘기가 먼저 펼쳐질 텐데, 자동성 먼저 이제 살짝 살펴보고 또 우리 쉬었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심장의 자동성 얘기거든요. 심장은 스스로 뜁니다. 우리 몸에 골격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있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심장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있고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있거든요. 이 골격근은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의지하는 대로요. 내가 의지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이게 골격근인데, 결국 내 몸에 있는 운동신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이게 골격근이에요. 근데 이 심근은요, 자기가 알아서 뛰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성이에요. 알아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자, 평활근은 수축과 이완을 시키는 것이 자율신경도 있고요. 자율신경들 있죠. 교감과 부교감 신경들. 또 호르몬도 있고요. 또 이제 국소조절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평활근의 수축과 이완을 일으키죠,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의 근육이 다른 방식으로 조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뛰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이하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심장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요. 자, 그럼 자동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누가 이제 부여할 거냐는 건데, 여기 이제 박동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동원이 크게는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심방 위쪽에 존재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요 심방과 심줄 사이에 있는 애가 있는데, 이게 방시결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방실결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아래쪽에 히스다발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푸르킨의 섬유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드린 이 네 가지 있죠. 동방결절과 방실결절과 히스다발과 푸르킨의 섬유가 다 박동원이에요. 전부 다 저게 박동원입니다. 그럼 제각각 뛰는 거냐? 제각각 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냐면 얘를 다 정기적 신호에 자극을 받아요. 즉 활동전이에 전달을 받으면 자기가 활동전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활동전이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영향을 주면 그 자극에 의해 자기도 활동이 다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박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활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기도 한데 다른 활동력을 받아서 자기도 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애입니다.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애가 가장 빠른 박자로 활동연이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리고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애가 두 번째 빠른 박자로 만들어내는 애들이고요. 히스다발과 푸르킨 섬유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박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애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동방결절은 0.8초마다 이건 0.8초마다 활동연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활동연이가 만들어지면은 이 심근들을 따라 가지고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방이라고 하는 애들이 우심방과 좌심방이 동시에 그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심실은 이 절연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절연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달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방실결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실결절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그럼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애는 0.8초마다 여기 신호를 주니까 동방결절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0.8초마다 내려보내는데 그게 이제 약간 지연이 된다면 내려가요. 0.2초 가까이가 지연되고 내려갑니다. 그럼 약간 지연되고 내려가면 그 밑에 히스다발과 푸르킨 섬유가 있는데 얘들도 스스로 정기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0.8초마다 신호가 오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전류가 심실 쪽에 쫙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심실의 수축이 심방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박동원으로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 박자가 달라요. 얘는 0.8초라면은 얘는 한 1.2초, 얘는 뭐 한 1.8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박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동방결절의 신호가 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냥 박자를 제때 맞춰주는 거예요. 0.8초마다 심방 수축한 다음에 심실 수축하는 식으로 박자가 맞춰져 있는 상황인 거죠. 정상 상황에서는요. 자, 간혹 가다가 환자들 중에 이 방실결절이 이게 망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방실결절이 망가지게 되면은 저기서는 이제 신호를 못 만들어요. 활동연이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심방과 심실은 뛸까요, 안 뛸까요? 심방, 동방결절이 있으니까 뛸 거고요. 아래 푸르킨 섬유가 있기 때문에 뜁니다. 여러분. 즉 심방과 심실이 이제는 각자 놀게 돼요. 위에 있는 것은 동방결절의 신호대로 0.8초마다 뛰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푸르킨 섬유와 히스다발. 우리는 이제 묶어 놓으면 푸르킨 섬유만 표현하니까 푸르킨 섬유에 의해서 약 1.8초마다 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따로따로 뛰게 되지만 심장은 뛰긴 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부정맥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장의 자동성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심장에는 박동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박동원들이 각각 정기적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기적 신호가 박자가 약간 다 다르다는 거죠. 박자가 다르다. 그래서 박자가 다 다른데 동방결절이 제일 빠르니까 정상 상황에서는 동방결절 신호에 맞춰가지고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성 박동원이고요. 스스로 정기순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휴지막전이가 없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평생 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배아 단계부터 심장이 제일 먼저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뭐 잠깐 쉴 수 있죠. 심장마비가 오면. 근데 그때 빼고는 이제 쉬실 일은 없습니다.
자발적 탈분극에 의해서 활동 연이가 발생하고 있다. 0.8초 주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수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게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동반결제에서 이러한 이제 활동 연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 연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심근 따라고 다 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근 따라서 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방이 동시에 수축을 하고 그 다음 심실의 수축이 다음번 수축이 일어나죠. 자, 방지결절이라고 하는 것도 박동원입니다. 이소성 박동원. 얘만 있는 건 아니죠. 히스타발과 프루켄 섬유도 있습니다. 박동원은 4가지. 자, 그래서 동반결절의 신호에 의해서 얘가 액티브가 발생하기 때문에 0.8초마다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래로 내려보낼 때 그때 지연이 0.1, 0.2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심실 쪽 히스타발 따라서 프루켄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심실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내용 이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박동원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워낙 출제가 잘 되니까. 그래프를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프를 잘 내진 않으니까요. 휴지막 전이가 없이 계속 심장이 뛰도록 유도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방시결절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프루켄 섬유 이것도 있죠. 심실벽을 따라 형성된 섬유인데 얘도 박동원입니다, 여러분. 얘도 박동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이 방시결절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럼 심장이 안 뛰느냐? 뛰어요. 심방에 수축이 있고 심방에 수축이 있어야 되는데 심방에 수축이 있고 제가 거꾸로 했어요. 심실에 수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심실의 수축이 불규칙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런 거는 뭐예요? 방시결절 차단의 모습인 거죠. 방시결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강력한 수축을 심장 근육 쪽에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심전도.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표면에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전류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팔을 이렇게 보면요, 팔을 여기 이렇게 벌렸을 때 여기 양쪽에다가 전류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 발 아래쪽에 달고 세 군데 달고 우리 심장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럼 측정해서 나타나는 그 파형을 왜 심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심전도를 보고 전류가 흘러가는 양상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 제대로 뛰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 병원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죠. 뭐 누워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 모니터가 달려 있고 그 모니터에서 이렇게 뚜둑 이렇게 뭐가 올라갔다 떨어지죠. 이렇게 뚜둑 하고 뚜둑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파형들을 확대해 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뚜렷하고 탁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3개 파형이 나타나요. 하나, 둘, 셋. 제일 앞에 있는 걸 피파, 두 번째는 것을 QRS파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꼭지점이 3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를 Q, 하나를 R, 하나를 S 이렇게 잡았거든요. QRS파. 나머지는 이제 T파라는 겁니다. 그럼 이 피파가 나타날 때는 그 심방에 이렇게 이제 전류가 퍼질 때 나타나는 파형이거든요. 이거 이제 파형이에요. 이게 막전이 값이 아니라 파형이에요. 전류가 흘러가는 모형을 보여주는 것. 자, 그랬을 때 심방에 수축이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QRS파라고 하는 것이 쭉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심실의 수축이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 T파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는 심실의 이완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파는 심방의 수축, QRS파는 심실의 수축, 그다음 T파는 심실의 이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외우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 심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 파형의 분석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지 여러분 맞추기가 쉬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실 전체에 파형이 퍼지는 모식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 있습니까? 동반결절이 있고요. 동반결절.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방시결절이 있고요. 아래쪽에 방필섬유속이라고 하는 히스다발이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보시면은 여기 프루켄 섬유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합니다. 4가지 박동원. 그런데 얘가 박자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얘가 전류를 먼저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퍼지죠.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퍼진 전류가 방시결절을 따라가지고 아래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맨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제 수축이 일어나죠. 자, 심장은 스스로 뛰게 되는 게 맞습니다. 박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동원에게 신호를 더 빨리 내놔라, 더 빨리 내야 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율신경이라는 섬유들이 여기 뻗어 있거든요. 자율신경이 동방결절에 뻗어 있어서 동방결절에서 발생하는 전류, 박자를 약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애는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결절로 하여금 발생시키는 액션 포텐셜의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겠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뻗어 있기도 한데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뻗어 있기도 한데 얘들은 동방결절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럼 액션 포텐의 빈도가 낮아집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액션의 빈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심박수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1분 동안 뛰는 심장 횟수가 얘는 증가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심장 박동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박수, 심장 박동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심박수가 올라가는 케이스와 낮아지는 케이스가 다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심장 박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때 심장 박동수가 낮아진다, 높아진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역할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걸 누가 이거를 또 영향을 줄까? 자, CO2의 농도예요, 여러분. CO2의 농도. CO2의 농도가 높아지면요, 운동하면 이제 CO2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운동하면 CO2 농도 올라가죠. 그럼 그게 이제 교감신경 영향을 이렇게 줍니다. 그럼 교감신경 영향을 줘서 결국은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동방결절에서 액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심박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또. 형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동원들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박자, 빈도가 바뀐다고 보지 마시고 오로지 동방결절만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심전도 그림이죠. 피파, 심방의 수축, QRS파, 심실의 수축, T파, 심실의 이완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동방결절이 보이시죠? 자, 이 동방결절에 신경이 뻗어 있죠. 교감신경, 그 다음 부교감신경,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여러분 연수에서 빠져나간 부교감신경들 말하죠. 부교감신경들 중에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은 연수에서 빠져나간 애들이고요. 연수에서 빠져나가서 각각 영향을 줄 수가 있을 때 그때 폐, 심장, 소화관 쪽 이런 쪽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자, 혈중에 CO2의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연수에 영향을 주고 연수가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부교감신경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방결절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동방결절 어떻게 해요? 액션 포텐셜의 빈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요. 심박수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죠. 자, 만약에 혈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연수에 영향을 주고요. 연수는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교감신경은 동방결절 영향을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향 중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감신경 영향을 갖게 되면요, 액션 포텐셜의 빈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동방결절의 액션 포텐셜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심박수는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동방결절에서 나오는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신호도 더 빨리, 더 빠른 박자로 심장에 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럼 심장도 더 빠르게 수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자동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았는데 지금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혈압에 대한 얘기인데 또 이 얘기는 또 만만치 않게 또 긴 내용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 혈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